됐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우상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북한이 지금처럼 이제 긴장 상황을 최고조로 만들고 있는데요. 상황을 좀 단순하게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북의 목적이 전쟁입니까? 북한은 지금 전쟁을 목표로 이 상황을 끌고 가고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저희가 의도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습니다만은 하여튼 북한에서 나오는 그동안의 각종 언명은 전쟁과 관련된 그런 표현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표현은 전쟁을 하고 네, 있지만 네. 실제로 전면전을 준비하는 그런 국가로 보입니까? 북한이 어떤 제가 이게 질문하는 취지는 네. 실제로 전쟁에 임박한 상황을 고조시키고는 있지만 북이 실제로 원하는 것은 전면전을 통해서 전면전을 하게 되면 자기들이 파괴된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핵전쟁을 하는 목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한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본다면 전체적으로 미국을 압박하고 또 남한을 압박해서 자신들이 얻고자 하는 것을 얻는 것이 기본적인 목적이다. 아까 좀 전에 정문원 의원 질의에 이렇게 답변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좀 더 단순화시켜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는 북이 원하는 것은 대화라고 봅니다. 근데 대화가 잘 진행되지 않으니까 더욱더 압박해서 대화를 이끌어내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결국 우리의 인식과 미국의 인식에 있어서 제가 문제를 좀 제기하겠습니다. 저렇게 도발하고자 하고 저렇게 말하자면 압박하고자 하는 우리 기분은 나쁘고 감정도 상합니다만 지금 북과 대화를 하면 미국이 굴복하는 것입니까? 지금 북과 남한이 대화하면 남한이 북한에 굴복하는 거라고 보십니까? 대화는 곧 굴복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반드시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다만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작년 이제 2월 29일 합의가 5년 만에 굉장히 중요한 합의였습니다. 엄청난 노력을 한 결과였는데 불과 한 열흘도 안 돼서 미사일을 발사해가지고 합의가 깨짐으로 인해가지고 미 행정부의 경우나 미의회의 경우나 엄청난 좌절감을 가진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네, 제 말씀은 이렇습니다. 지금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한다.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문제를 넘어서서 저는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죠. 일반적인 긴장 상황이면 안정적 관리만 하면 되지만 저는 지금의 긴장 상황 고조가 실제로 예측 불가능한 상황으로 갈 수 있는 것까지 우리가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그런 측면에서 북이 지금은 애초에 이 긴장 상황을 만들 때의 시나리오는 이렇게 최고조로 만들기 이전에 대화 국면을 만들겠다는 목적도 있었을 텐데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더욱더 긴장 상황을 더 고조시키고 있는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저는 개성공단 같은 경우 처음부터 이것을 저런 식의 폐쇄를 목적으로 했다고 보지는 않은 판단입니다. 그런 면에서 상황의 안정적 관리도 필요하지만 중요한 건 더욱더 긴장 상황이 고조되지 않기 위한 외교적 노력과 대화 노력은 병행돼야 된다는 것, 이것을 일관적인 말씀을 드렸고 대화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북은 도발을 중단했던 이해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화가 끊기면 반드시 도발을 감행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저는 지난번 캐리 국무장관 만나러 가시기 전에 북미 대화를 좀 유도해달라, 외교에 적극적인 노력을 해달라는 부탁을 드렸는데 지난번에 캐리 장관을 만나셔서 그런 대화를 해보셨습니까? 여러 가지 한반도 문제에 대한 깊이 있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캐리 장관의 공동기자회견 내용이나 어제 국무부 대변인 논평에 보시게 되면 마지막에 항상 미국으로서는 북한이 이제 좋은 행동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의 대응을 하겠다 하는 얘기를 반드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동에서의 상황 관리도 어려운 판에 아시아로까지 분쟁과 위기 상황이 확산되는 것은 미국의 이익에 부합되지 않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 면에서 장관께서 이번에 캐리 장관이 오셨을 때 물론 미국의 원칙이 있고 일관된 자기들의 기준이 있겠습니다만 적어도 한반도 상황 자체가 더욱더 악화되지 않게 만들기 위한 미국의 외교적 노력은 단순히 중국을 압박해서 중국이 북한을 압박해달라는 압박 전술만으로 이 상황이 타개될 수 없다는 것은 분명히 인식을 공유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북미 대화와 남북 대화를 동시 병행하기 위한 노력을 저는 지금부터 물밑에서 진행을 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미사일 발사가 거의 확실시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은 기본적으로 북의 시나리오라고 봅니다. 저는 북의 미사일 발사가 바로 이번 긴장 상황의 최종 시나리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결국 대화 국면을 북이 미사일을 발사하게 되면 발사하지 않게 된다면 제일 바람직하지만 발사하게 된다면
그것을 이제 대화를 시작할 수 있는 국면의 타계 국면이다라고 판단하실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이런 측면에서 미사일 발사 이후에 또다시 국제적 제재를 유도하실 것인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미사일 발사의 성격에 따라서 유엔 안보위가 판단을 잘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규정상으로는 이제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게 되어 있는데 추가 조치가 어떤 형태를 취할지는 어떤 형태가 될지는 아마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캐리 장관이 오시고 또 5월 중에 이제 한미 대화 정상급 대담이 있을 때 그것을 이 한반도 상황의 전환의 모멘텀으로 만들기 위한 외교적 노력, 저는 이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고 그 기회를 놓치면 저는 올 1년 내내 한반도 상황은 예측 불허의 상황으로 간다 하는 점에서 이 두 개의 모멘텀을 반드시 살려야 된다는 점을 좀 강조드리고 싶은데 동의하십니까? 네, 지금 대통령께서도 지금 항상 말씀하실 때마다 양측면을 다 말씀하십니다. 특히 그 올바른 선택의 중요성, 또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가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상황의 안정적 관리가 중요하다 계속 말씀하셨는데 저는 두 가지 면에서 상황의 안정적 관리를 가로막는 정부 부처의 문제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첫째는 혼선입니다. 통일부 장관의 발언과 청와대 안보실장의 발언이 다르고 예측이 다르면 국민들이 불안합니다. 판단이 차이가 있다는 것은 그만큼 컨트롤 타워가 불안하다는 건데 저는 이것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된다 점이고요. 두 번째, 요즘 말이죠. 김관지 국방장관의 발언이 물론 북이 계속 무력 시위를 하면서 위협을 하기 때문에이기도 하겠지만 개성공단의 인질구출 작전을 하겠다 이런 발언이 적절했다고 보십니까? 제가 그런 발언이 나온 구체적인 배경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래도 군의 입장에서는 이제 지금 국민들에 대해서 이런 제가 드린 말씀은 이런 상황에서는 적어도 외교부 장관이나 통일부 장관이 전면에 나서야지 무력을 지휘하는 국방장관이 나서서 남북 문제에 관한 이런저러한 작전을 얘기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북을 자극하는 발언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저는 적절치 못했다. 이렇게 보고요. 앞으로 제발 김관지 국방장관 좀 얘기 좀 하지 마시라고 그러세요. 네? 앞으로 외교장관과 통일부 장관이 나서서 이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해서 국민을 안심시키고 또 전 세계에 주는 메시지를 단일화해야지 마치 남한에서도 북을 상대로 군사작전을 계획한 듯한 이런 발언을 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좀 국무회의나 내각 서로 협조할 적에 좀 잘 이 국회의 뜻을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말이죠. 지금 제가 이번에 국회의장님 모시고 G20 의장단 회의를 하면서 남미를 돌았는데 가보니까 이 CNN 등 세계 여론이 헤드라인 뉴스로 한 15분 정도를 이 남북 위기 상황을 계속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외국에서는 우리가 거의 전쟁 나는 분위기로 알고 있고 오히려 한국이 왜 이렇게 평온하냐 이게 뉴스가 된다고 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럴 때에 전면적인 외교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외국에 계신 해외 언론이나 해외 여론이 더 악화되는 것도 좋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럴 때 각 공간 대사나 이런 외교 역량을 총동원해서 해외 유력 언론에 기고를 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남북 상황에 대해서 세계적으로 오해하거나 너무 과도하게 판단하지 않도록 이것이 코리아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판단 좀 해보시겠습니까? 이미 이제 조치를 취하고 있고 아마 곧 그런 식으로 많이 이제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이 문제는 다음에 또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코이카 질문 좀 하겠습니다. 에콰도르에 계신 분이요. 이 코이카 담당자가 또 성희롱 사건에 관련돼서 근데 이분이 국내에 있을 적에도 한 번 문제가 됐는데 에콰도르를 보냈더니 에콰도르에서 또 2건의 이 성 관련된 사건이 생겼어요. 이거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본인의 평소 태도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이런 사람을 그럼 왜 외국에 내보내요? 분명히 국내에서 문제가 됐는데 문제된 사람을 징계를 선방망이를 하니까 외국 가서 또 이런 짓을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뭐 하는 짓이에요? 1차, 2차 때 성희롱 상대편에서 크게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고 일단은 코이카에서 징계 조치를 취했는데 지금 3차로 코이카는 국내에서 징계받으면 외국에 책임자로 내보냅니까? 다짐을 했습니다. 본인이. 뭔 다짐을 해요? 이게 말이 돼요? 이런 상습범을 한 건도 아니고 3건씩이나 문제 일으킨 사람을 책임자로 이런 분은 이게 지금 내부에 해외에 내보내는 해외 근무 보내는 무슨
프로토콜이나 내부 규정이나 심사 규정이 없는 거예요? 자의적으로 보내는 거예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이 통과할 수 있는 그런 규정입니까? 이번에 그 우리 검사팀들이 가서 사건을 정확하게 조사를 하고 왔습니다. 하고 와서 지금 저 소환을 여러 번 얘기했지만요. 이거 자꾸 내부 논리에 갇혀서 입 막으려고 하고 문제 없던 걸로 하고 손방망이 징계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반드시 이거 엄정하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외교부 장관님, 이번에 제가 남미 가다가 페루에 들러서요. 상당히 인상적인 걸 봤는데, 페루가 굉장히 친한 국가더라고요. 대통령이 우리 한국에 무관으로 근무도 했었던 분이고. 여기가 이제 SOC 투자를 집중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공항, 항만, 철도 등, 또 브라질도 마찬가지 고속철도 이슈가 있고요. 주재관 문제를 다룰 때 말이죠. 아무래도 현지 외교관이나 이런 분들은 이런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이런 문제를 다루기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재관을 선정할 때 그 나라의 주요 개발 이슈나 주요 현안 이슈를 가지고 전문적인 주재관을 신설하는 방안을 좀 검토해야 될 것 같은데, 이 페루 같은 경우는 공항과 이런 이슈가 네. 페루는 이제 특히 저희 이번에 수교 50년을 해서 저희가 굉장히 강창희 국회의장이 포함해서 큰 이제 활동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특별히 신경 쓰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정기 외교관을 포함해서 주재관들도 그러한 목적에 맞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한번 저희가 신중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우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